네, 안녕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모였네요. 아주 귀한 기회인데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챗 GPT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죠. 대부분 이제 IT 계열 학생들이 모였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AI, 빅데이터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도하는 핵심 기술들을 이제 특정 산업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라도 다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나에 대하여 명사특강이라는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특별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전 카이스트 부총장을 지내셨던 강민호 교수님, 그리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손현기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정말 두 분 뵙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시고 아주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도 그냥 짧고 임팩트 있게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우리 강민호 박사님이십니다. 강민호 박사님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공학사를 거쳐서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시고 카이스트에서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말하자면 대학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공학원의 회원으로 계십니다. 자, 우리 강민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에 여자가 아니신 분이 3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내지 3년 후에 사회에 나갈 텐데 여러분이 무슨 걱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인생의 파트너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한양여자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탤런트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와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3차 산업혁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
3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3차 산업혁명을 살고 즐기면서 지금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2000년부터 2100년 앞으로 80년 내지 100년 동안을 실컷 조건간에 이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이야기가 한 30분 동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인생 일기를 3차 산업혁명이 태동되는 1946년부터 78년까지 인생의 준비를 했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78년부터 은퇴할 때의 2011년까지는 에트리에서 광통신기술 개발 실용화를 제가 주도를 했고 과학기술처에서는 3회가 D램 국책개발 조정을 해서 지금도 이 D램 메모리는 전 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영문 책으로 미국서 광대역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2번 발간을 해서 외화 획득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광인터넷 연구센터 여기 과학재단 이름이 아까 있던데 과학재단에서 우수연구센터로 9년 동안에 한 100억 정도를 지원을 받은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양여대에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플래카드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가 4차 산업입니다. IT, 스마트,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였어요. 다른 것도 잘 하시겠지만은 한양여대의 학생들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총장님이야 모든 분께서 여러분을 제대로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때문에 기계화 혁명을 이루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의 기반으로 해서 각종 산업의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후반 1960년, 70년, 80년 이때가 3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때는 정보통신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AI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혁명을 주도하는 이런 사회인데 농경 사회에서 산업혁명 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는 남자와 여자의 수평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정신노동, 지식노동도
자동화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쪽에서는 저는 여성이 남성을 부릴 수 있는 여성 상위 시대로 들어설 수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여자대학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기술 발전이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연산 처리 속도가 매년 10배 정도씩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학습 비용이 매년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런 저비용화가 이루어지고, 예를 든다면 메타버스와 AI와 같은 이종계략이 유행을 하고, AI의 도입 범위가 컨셉트를 지나서 전 산업, 전 제품, 전 서비스로 AI가 도입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일자리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뭐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잘 아시는데요. 생각하는 하드웨어, 인공지능, 이 갖추어진 이 가운데 브레인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디지털 브레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브레인의 데이터가 지원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지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디지털 브레인이 지금 우리가 휴대폰 쓰듯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양여대의 IT 전공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IoT, AI, 빅데이터가 결합이 되어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맥킨지 코리아에서 그 CEO가 이 관련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는 일자리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디지털 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 쪽이 지금보다 81% 증가를 하고, 사회적 기술, 정서적 기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50%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주는 부분은 육체적인 활동, 또 남자들이 잘할 수 있다는 활동, 이런 부분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우리가 글자를 인식을 한다거나 화상을 인식을 한다거나 등등 인지 기술이 과거에는 그것이 대단한 기술로 쳤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50% 이상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맥킨지가 신규 사원을 뽑는다면 인지 능력을 갖추고 셀프 리더십을 갖추고 대인 관계가 좋고 디지털 역량이
국어, 영어, 수학 정도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을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은 품질은 좋게 비용을 낮춰야 되고 유치원부터 무덤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이 계속 그러면은 어떠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 자료는 과천에 과학관에 가면은 극히 최근에 이런 유사한 데모를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새로 생길 일자리에 하나는 로봇인데 로봇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요리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활용, 정비, 수리, 폐기하는 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일은 그 빅데이터가 21세기의 새로운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관련해 노벨상을 받는 쪽은 여러분들은 포기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부분이라든지 건강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지 않겠는가. 인공지능 작가, 인공지능 음악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일본에서 최근에 무슨 소설 신규 공모를 했는데 1등을 한 거가 AI가 쓴 소설이 1등으로 당첨됐다고 하는데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브레인 시대가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 때도 그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고 2차 산업 때도 많았고 3차 산업 때도 많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도 대부분 과거 시대보다도 많이 좋아졌죠. 그거는 이런 디지털 브레인 내지 4차 산업혁명에 속해 있는 클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클럽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참으로 힘든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젊고 예쁜 한양대학의 한양여대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 잘 왔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준비가 이 학교 문을 나갈 때는 확실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부럽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이나 저나 저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막막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총장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에서도 방직 부분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운송수단도 만들어지고 방직 기계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은 걱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지금 트랜스포테이션, 앞으로도 트랜스포테이션 계속 필요하겠죠. 식음료 사업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을 입혀서 칠성사이다, 롯데 이 부분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훌륭하고 인기 있는 회사로 만드는 일은 누가 합니까?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한양여대 졸업생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일하고 방식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사람의 니즈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 노트에 한번 적어 놓으시면 Run to meet the future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라. 그렇지 않은 애는 is going to run you down.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도 저 강의에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좀 적게 쓰면 이사장님도 많이 하실 거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설계를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공 일을 시작할 때에 왜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전기공학과를 간 부분은 제가 태어난 고향에 제가 대학 시험 쓸 때까지도 전기불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전기공학과에 가면은 고향에 전기를 좀 빨리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문과를 택하지 않고 이과를 택한 부분으로 그때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내려올 확률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 혼자서 김일성이가 내려오면은 북한이나 이런 사회와 개통을 하는 사람을 진짜 목을 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풍 발전소 운전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김일성이도 안 죽일 거 아니겠는가. 참 지리산 밑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과를 택하고 전기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던 2011년까지 1960년, 70년부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걸 알고 제가 태어난 거 아니죠. 근데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나 광통신, 인터넷 이런 부분에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났고, 여기서 제가 해석하는 3차 산업혁명의 큰 차이는 모든 정보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변환되는 그러한 시대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날로그 시대의 종말이었던 거죠. 1988년도에 제가 일본의 아키하바라에 가가지고 88 올림픽을 칼라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돌아오자 얼마 있어서 미국이 이제는 텔레비전도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금성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아날로그 기술은 우리가 100년이 가도 독일, 일본을 따라가기 힘든데 새로 시작하는 디지털이니까 나도 신발끈만 잘 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금성이 또 전 세계 텔레비전을 지금도 잡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날로그 텔레비전이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디지털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은 어떠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손주가 여러분 나이하고 좀 어린데 할아버지 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러는데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배가 고파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한 서너 번 되는 나라가 이사장님 하실 이야기 같은데 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에 원조를 주고 우리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겸손하게 해서 G7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건방지게 이야기하면은 G3 정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G7 정도는 되어 있고, 우리는 이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무에서 유로 만들면서 모든 국민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우리는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민호가 잘 사는 거냐, 성공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늘이 준 시간, 땅이 준 2.1뿐이지 그것을 잘 이용하는 데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준비하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교육 투자에는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도 교육열이 대단하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했던 부분은 국가 CEO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를 보게 되면 저는 배터리, 과기처, KT, 카이스트를 다 거쳐서 여기서 월급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기관이 1970년 이전에는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부 유치과학자로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제가 서울대학 가는 월급보다도 3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집도 공짜로 주고 자동차도 출퇴근을 태워주고 하는 그런 혜택을 받았고, 키스트가 중심이 된 그 산업기술 연구를 많은 출연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그 중에 어떤 연구소는 지금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3차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국가적인 인프라를 저는 지나고 보니까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를 저희 때도 이렇게 많이 거친 선후배들 당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운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다 거쳐서 친구들이 농담삼아 저를 정보통신 사관학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자랑할 만한 이력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좋아야죠. 그런데 저는 프레임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이 준 시대를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기반으로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가서 한 G7 정도의 플랫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데서 우리는 세계의 IT, 금융의 중심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지금 정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한류로 대변되는 K-웨이브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돼서 목사하는 기술로서 움직였지만 여러분들은 사이버 세계까지 포함을 해서 물리적으로는 글로벌이고 사이버 세계까지 포함한 이런 사람들하고 기계하고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하려고 그러면 영어 뭐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기계하고 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넓은 의미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혼자 독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 한양 30분이 다 돼가네. 네, 너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융합, 초개인화, 창의, 협동, 배려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강민호보다는 좀 떳떳하게 인생 100년, 2100년, 네? 여러분들은 2100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30분이 된 것 같아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숙제 같은 것도 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풀으라고 한 건 아니고 모양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강민호 박사님의 멋진 강의였습니다. 그 시대의 주역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오늘 영상으로 나와주신 분이 그 시대의 주역이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활약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고민은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살던 시절은 대학에서 공부 안 해도 다 취직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뭐 저까지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을, 심할 때는 9% 가까운 성장을 할 시절이니까 졸업만 하면 취업은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살게 되기는 했지만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다 보니 일자리는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또 지혜를, 선배님들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손현기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뭐 상품을 막 준비해 오셨어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손현기 이사장입니다. 제가 참 이 한양여대를 오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한번 오게 되네요. 드디어 한번 오게 되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 한양여대에 와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앞으로의 세대는 여성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학생분들이 또 IT 쪽으로 전공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부분에 우리 조명하신 강민호 카이스트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참 궁금하고 좀 걱정되는 사항이지만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는 학교에도 좀 있었고 정보통신 계통의 이제 기관에서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 청소년 활동을 이제 전담하는 기관에 있는데 얼마 전에 금년도에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됐습니다. 매 5년마다 이렇게 청소년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이 올해가 뭐였냐면은 그 비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도 24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아마 이렇게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9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다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청소년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강민호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고 그런 경험을 또 이렇게 소상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념품 텀블러하고 스마트폰 충전 배터리가 하는 그거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출산율 여성 한 분이 평생 이렇게 낳은 숫자 손 들어보세요. 네. 우선 저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몇 명일까요? 예? 0.78 맞아요. 여기 나오세요. 텀블러 드릴까요? 충전기 드릴까요? 응? 충전기? 또 자기가 손 들었는데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신 분이 한 서너 명 되는데 나도 정답 알고 있었어 하는 분 누구세요? 그 다음에 퀴즈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자 한 분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이렇게 보면은 2012년부터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작년 말 0.78명입니다. 0.78명이면 우리가 결혼하면 남녀 두 분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한 국가가 이 사회를 유지하려면 2.1명을 낳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관련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불확성 시대에 또 살고 있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정한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그 나라의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초고령 국가, 고령 국가, 고령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령 국가, 초고령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십니까?
어디예요? 어디? 초고령 사회. 네, 저도 초고령. 초고령 사회. 한 3년 앞서가는 분들이네요. 지금은 고령 사회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도 여기 이제 다음 슬라이드요. 일단 출산율부터 말씀드리면은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 시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저이면서 3년 연속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이 외신들 보도가 있고,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2020년도 출산율이 좀 전에 그래서 23년 2월 22일 파이낸셜 뉴스 외에 많은 언론 발표한 거 보면은 0.78명은 우리나라 역대 역시 최저치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출생률 하락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UN 인구 통계 조사 대상이 이제 198개국인데 198개국 중에서 꼴등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 이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도에 보면은 22년 말 기준의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은 5,143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비해 가지고 얼마가 됐느냐?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만 명이 인구가 감소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가 5,000불 이상, 이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5개국입니다. 5개국인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5천만 명도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고령화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그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은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14% 이상이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17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 사회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년 앞으로 3년 후에는 20%가 넘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초고령 국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게 남의 일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 국가별로 총부양비라고 있습니다. 총부양비는 뭐냐면은 그 경제활동 인구가 소비하고 생산의 주체는 15세부터 64세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부터 64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 유소년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약 OECD 37개국 중에서 35위로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게 36.7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36.7이라는 것은 100명당 그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그 유소년 인구하고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될 인구수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6명만 이렇게 부양하면 되는데 앞으로 65년도 2065년도가 되면 117명을 목에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결국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뒤에는 생산연령 인구가 인구의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40년도 아까 여기 이제 2065년이면은 117명인데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 20년도 안 남았죠. 40년이면 2040년 되면 총 부양비가 80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자, 그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던 이세돌 바둑 기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됐어요? 알파고하고 몇 번 두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이기고 다 지셨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2016년 1월 달에 이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다보스 포럼을 엽니다. 매년 이렇게 1월 달에 세계 유수 기업을 CEO들 그리고 정치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해 동안 이슈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때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을 던지셨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더스트리 4.0가 언제 나왔냐면 독일에 있는 메르켈 총리가 처음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제조업체들을 좀 IT화해가지고 자동화해가지고 좀 다시 독일의 제조업을 부강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2013년 혹은 2011년 이때 메르켈 총리가 사실 그 용어를 썼지만은 공식적으로 클라우스 슈밥 의장께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은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 조금 전에 왜 제가 알파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바로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 3월 달에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던 것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이다. 좀 더 빨리 그런 것을 좀 접했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특징이라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아까 우리 강민호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IoT도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융합되는 초융합 시대이다. 세 번째가 아까 레이먼드 커즈와일의 기술적 특이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2045년 되면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바로 기술적인 특이점이 온다 해가지고 초지능 사회. 그러니까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이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스 슈밥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요지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21세기 패배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같으면은 아까 이제 3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90년대에 산업화는 굉장히 늦었어요.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 발전하고 통신의 발전이 결합이 돼가지고 인터넷이라는 불도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베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부지런히 쫓아가기만 하면 남들 부지런히 쫓아가기만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베스트 팔로워가 되면 안 된다.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선도자가 돼야 된다고 다들 이 미래학자분들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는 남을 따라가기보다도 먼저 앞서가듯이 여러분들이 IT 계열을 선택했던 그러한 앞서가는 그런 마인드도 역시 퍼스트 무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이 이럴 때마다 각 변화의 요동 속에 항상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사례를 뽑는데 하나는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하나는 적기전이라고 합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뭐냐? 옛날에 집에서 수공업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1차 산업
기계가 생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기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자, 기계 부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지금 기계를 부수면 다시 우리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기계 부수는 것이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동차가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네.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 예, 어디? 독일. 어디요? 독일. 저 뒤에 손 들으셨잖아. 독일. 손든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독일 아니에요. 독일? 영국. 조금 비슷한데 뭐. 또 한번 그거 해보세요. 아유, 말씀하세요. 네. 영국이요. 아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적기조례거든요. 영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영국의 그 적기조례라고 그랬는데 적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좀 잘렸는데 여기 붉은 깃발이에요. 여기 이제 자동차고요. 옛날에 이때는 어떻게 돼 있느냐? 1800년도 이 중반 정도 됐을 때 거의 이동 수단이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드니까 마차 산업들이 아니 우리 다 죽었네. 자동차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악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적기조례가 도로교통법의 첫 그 도로교통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뭘 한번 볼까요? 이게 빅토리아 여왕 때 그 만들었는데 한 대 자동차에는 3사람의 운전사가 필요하고 그 중 한 사람은 붉은 깃발이나 밤에는 붉은 등을 갖고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프랑스, 독일, 아까 독일도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 독일, 미국이 자동차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이면은 그것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좋은 예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연속이다.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하고 아주 별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로버트 고든이라고 미국의 이제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주 명문 사립대학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그 교수님이신데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보다도 3차 산업혁명의 어떤 진화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반면에 이 비백 와다라는 인도계 미국 그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카네기 멜론대 역시 AI 여러분들 IT계를 하시니까 카네기 멜론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네기 멜론대에 계시는데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은 단지 산업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인류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요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버가 택시 업계를 뒤집어버리고 에어비앤비가 호텔 업계를 판도를 바꾸고 넷플릭스가 영상의 유통 방식을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기존 산업 질서가 변화가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지만은 실리콘밸리에 가갖고 스타트업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많은 또 이렇게 자문도 해주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 모여들 억만장자가 되는 곳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학벌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직접 회사를 차려본 경험이 훨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졸자가 창업한 회사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운 회사보다 판매 실적이나 고용 성과가 평균 2배가 높았다. 이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마무리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세요. 이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근데 세계 최고의 그 택시 기업이고 여러분들 많이 쓰는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죠. 그리고 끝에 보면 에어비앤비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숙박 제공업체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숙박 제공업체인데 소유한 부동산이 없어요. 전부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자기들이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쉐어링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이제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좀 전에 보면 대학 중퇴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어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대학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뭐 여러분들 대학 그만두라는 건 그리고 뭐 애플 회장이고 여기 쭉 나오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중퇴를 해가지고 뭘 했느냐, 한 2년 동안 대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말하면은 ICBM이라고 이렇게 좀 좁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ICBM이 하나는 고려한 거고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 기술들입니다. 하나는 ICBM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북한 애들이 지금 저기 장난치고 있는 거. 이 보면 이 ICBM이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이래 가지고 이 약자를 따갖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사물 인터넷. 아까 우리 강민호 그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물 인터넷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 빅데이터, 그다음 모바일 플러스 AI가 주 지금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IoT하고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각종 기계라든가 인간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수집돼 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축적이 됩니까? 그 사이가 그 클라우드에다가 저기 저장이 돼 있죠. 그 데이터들이 지금 빅데이터가 된 거죠. 빅데이터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빅데이터 수가 약 한 160제타바이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데이터 수가 어느 정도이냐? 전 세계적에 있는 해변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숫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거죠. 쌓이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AI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알파고를 얘기를 했는데 YTN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이 대결하기 전에 이세돌 구단하고의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결하기 전에 이세돌 구단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껏해야 한 판 정도 질까 자기가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기 그 이세돌 알파고의 대결 승리 확신 여기 검색해 보시면은 한번 그 나오실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세돌 구단이 여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만큼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앞서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판 정도 질 것이다. 그것도 뭐냐면 재수 없으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정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알파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파고 리 해가지고 리스트를 구분하고 있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 메스트 해가지고 중국 커지 그 바둑 기사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 그 기사분들 어떤 정석이라든가 기본을 학습을 했어요.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고가. 근데 알파고가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 뭘 했냐면 메스터링 더 게임 오브 고가 이게 바둑이라는 얘기잖아요. 게임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without human knowledge. 그러니까 인간 지식 없이 게임을 이제 마스터했다라는 이런 논문을 네이처지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알파고 제로로. 그래서 이건 뭐냐? 기존에 이제는 인간 지식이 없고 알파고 제로에다가 바둑의 규칙 그것만 이제 해갖고 자기 스스로 학습해갖고 만든 거죠. 역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리랑 했던 그 프로그램, 그 다음 커지에 구단하고 했던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압승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알파고 다음에는 알파 제로라는 또 것을 또 이렇게 여기 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다가 또 발표를 했어요. 그 구글 딥마인드 사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알파 제로라는 것은 바둑 본자가 빠졌습니다. 바둑 본자가 빠졌는데 여기는 뭐냐면 알파 제로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독학입니다. 게임 규칙만 주면 인간의 대북 기록, 즉 빅데이터가 없이도 스스로 게임을 반복해서 학습했고 알파 제로는 자신을 가상 상대를 두고 경기를 반복해서 빅데이터를 쌓으면서 자신을 취득하고 세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알파 제로가는 지금까지 알파 고가가 없었잖아요. 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 프로그램하고 다 합친 것이 바로 알파 제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알파고 시리즈 쭉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5월 6일자에 보면 코로나 후에는 모든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AI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모든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인터넷 기업들이 다 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20년은 어떻게 되느냐 AI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저기 구글 딥마인드의 CEO 알파고 시리즈를 만든 이 그 구글 딥마인드의 데니스 하시비스 CEO가 왜 알파제로 같은 것을 돈 그렇게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알파제로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이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앞으로 단백질 3차원 구조의 비밀을 풀고 신소재 설계와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알파제로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16년도 17년도 18년 초에 이걸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 4월 달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 학습 생물학의 새 시대를 연 알파폴드라고 이것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딥마인드사는 벌써 단백질 구조 예측 도구를 공개했는데 이미 기사회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미 자기들은 다 파악을 했다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2016년도에 클라우스 슈밥 의장께서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 왜 전 세계적으로 화들짝 놀랐느냐. 물론 4차 산업혁명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무슨 자료를 발표했냐면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보면은 2020년까지 선진국가 신흥시장 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저기 다들 화들짝 놀란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버드대학교 파우스트 총장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산업이 탄생하게 되면 앞으로 졸업하는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나가면 최소 6번 이상 직업을 받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자리 걱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반드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적기조례를 봤지만은 영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자 마차들에서 이 전기 자동차를 이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 일자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 승용차가 만들어졌죠. 트럭이 만들어졌죠. 버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승용차가 해갖고 우리가 택시 운송수단이 택시가 있었고 이 트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항공이 됐고 그 다음 버스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터미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대체 앞으로 이런 직업이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무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년 뒤에는 인간과 기계가 일하는 시간이 같아질 거다. 이것도 역시 세계경제포럼에서 재작년에 이 5년 뒤면 인간과 기계 일하는 시간이 같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나온 기사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초융복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ICBM이라고 그랬죠.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해가지고 AI가 있는데 이 5개의 그 저기 기술들이 서로가 융복합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나 여러분들 그 요즘 뭐 코인은 하나의 블록체인의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은 블록체인이 나왔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팅, 3D 컴퓨팅,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시티라든가 스마트 공장, 그 다음 지내 사표형 기기라든가 지능형 로봇,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커넥티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계속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이 서로가 융합이 돼갖고 어떤 것들이 또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기술적 특이점 우리 그 부총장님께도 말씀을 좀 주시지만은 이게 미래 연구에 있어서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는 서기 2045년경에는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그 예술 그 분야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작곡하고 창작 그다음에 영화 시나리오까지도 이제 그 AI가 인공지능이 해주고요. 이건 좀 그 잘못된 기사 같은 거 기사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의료 부분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그 저기 뉴욕 대학에서 뉴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저기 조사를 했는데 인공지능하고 인간 의사가 뇌종양의 진단을 그 한번 해보는데 시간은 정확도를 본다면은 우리 인간 의사는 94%가 정확도를 나타냈대요. 그다음 인공지능은 94%. 인공지능이 정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진단 속도는 의사는 우리 인간 의사는 2~30분 걸리고 하면 인공지능은 2분 30초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닥터 AI, 닥터 인공지능 뇌종양 진단도 전문의를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사 100년 공부해야 할 방대한 데이터 단 5일 만에 학습 가능한 AI 의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댄싱인데 이게 이제 현대 그 자동차에서 인수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유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혹시 여러분들이 이분들 보신 있어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상인간들이에요. 이분이 여기 보면 다양한 광고 모델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가상인간 로직, 제가 왜 로지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홈쇼핑의 가상 홍보 모델 루시 그 다음에 LG전자가 만든 가상인간 김유래야 이런 사람들이 다 인간 뭐예요? 가상인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분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가상인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왜 그런 가상인간이 그 인간 모델을 안 쓰고 왜 가상 인간 모델을 쓸 것인가? 왜 쓸 것 같아요? 상품 받았죠? 인건비가 안 나오고 인건비, 오케이, 또 하나. 새로운 기술이니까 새로운 기술. 제가 말씀하면 이따 이름 적어주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가상인간은 속색이지가 않아요. 인간 모델은 조금 뭐 이따가 어떤 스캔들이 떠서 다니면 기업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죠? 가상인간은 그럴 염려가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늙지 않아요. 24시간 이래도 투덜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가상인간에 대해서 점점 더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비빔밥이죠, 그죠? 혹시 비빔밥에 나물이 몇 가지 정도 들어갈 것 같나요? 굉장히 많죠. 여기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다가 뭐 계란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호박 같은데 호박 하나 갖고 이렇게 먹는 거 하고 또 콩나물 갖고 섞어 갖고 먹는 거 하고 또 고사리 이런 것들 시금치 이런 거 하나하나 갖고 섞어 먹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맛이? 맛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재료들 많이 넣을수록 맛있죠. 자, 우리 한국 분들은 융합하는 데 있어서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굉장히 참 우리 대한민국 거기에 참 맞는 그런 곳이다. 조융합이. 우리가 서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해외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나가 보셨을 텐데 앞으로 이제 해외 많이 나가 보실 텐데요.
서양의 같은 경우는 각자 개개별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한국의 음식은 전부 섞어 먹지 않으면 절대로 맛이 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김치 맛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치 하나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밥과 섞였을 때, 고기와 섞였을 때는 무수한 다른 것들과 이렇게 컴바인되어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우리 음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융합 시대에 딱 맞는 우리가 국가 성향을 갖고 있다, 국민 성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분이 대통령 할 때는 좀 마음 안 드는 그 분인데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은 하이먼 리커버라고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함장이에요. 근데 이 하이먼 리커버 이 군 해군에는 장군이라 안 하고 제독이라고 부르죠. 별들을 제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원자력 그 함장이 꼭 자기네들 어떤 군 이제 장교들이 이렇게 오면 인터뷰를 한답니다. 그중에 꼭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하이먼 리커버가 그 지미 카터가 해군 대위였나요? 해군 대위 시절에 자기 함장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기관의 성적은 어땠는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만은 지미 카터가 당당하게 이게 이제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려면 엘리트들만 들어갔거든요. 이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좀 칭찬을 받으려고 기다렸대요. 근데 칭찬 대신 바로 또 질문이 뭐가 들어갔냐면은 귀가는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최선을 다 학교라든가 이런 생활에 최선을 다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카터는 제독님 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 안 했느냐 학교 다닐 때 이 질문이 카터 대통령은 평생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책이 Why not the best가 이 지미 카터 하이먼 리커버한테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래가지고 자서전은 Why not the best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컬럼을 이제 이 개구리 시리즈를 매번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이 보면은 따뜻한 이렇게 이제 그 온도에서 개구리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 첨벙첨벙 잘 노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00도가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현실 안주가 조금 편하고 그럴지언정 그것이 언제 나한테 위기가 닥치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안주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점심때가 다 돼서 그런지 이게 참 먹고 싶죠, 그죠?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육체적인 그 육관, 여기 육안으로 보면은 눈으로만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침이 나요. 맛있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뇌안,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안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고마운 영양소를 주는 소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또 무슨 그 눈이 있을까요? 우리가 육안이 있고 뇌안이 있고 마음의 눈, 심한의 눈으로 보면 소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마음이 이제 들지요, 그죠? 참 고마운 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여러분들이 주역인데 여러분들 주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육안이고 뇌안이고 심한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이 있어야지 기술을 이끄는 어떤 우리가 선진적인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IT 계열에 계시니까 누구 중심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내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술을 만들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버스 정거장 가면은 버스 소음bus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버스 타는 곳이에요. 그 승객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건 버스 회사 입장에서 버스 타는 곳이에요. 그 다음 은행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급이자예요. 은행 입장에서 지급을 해주는 지급이자.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받는 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ATM기 그 현금 지급기들 많죠? 전에는 현금을 지급해주는 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인출기로 바뀌어요. 찾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버스페라든가 기차페라든가 이런 거 요즘은 뭐 다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모바일로 하지만 표 파는 곳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표 사는 곳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역시 세무서도 세금 징수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세금 납부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특히 이제 IT 개발을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자 중심은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마음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바탕이 좀 있어야 된다. 이 기술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IT 분야를 이제 전공하는 분들한테는 꼭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기술이 기술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인류를 화목시키고 인류 평화를 기하는가를 더욱 큰 그런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배 같은 거 타면은 아마 멀미하는 분들이 멀미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또 어렸을 때 멀미 배 타다가 대학교 때 수학여행 가다가 이렇게 배를 탔는데 멀미가 나서 혼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운전하거나 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멀미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승객들은 멀미하는 사람을 보았을 텐데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멀미를 안 합니다. 왜 멀미를 안 할까요? 그분들은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방향을. 그런데 승객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멀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멀미를 안 하려면은 내 주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또 어떤 미래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은 머리가 비상한 지능적인 사람보다도 인성을 갖춘 인문학적 지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하고 사물, 인간하고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우리가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통찰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괴테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우리는 괴테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문호죠. 시간은 언제나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간은 언제나 충분해요.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언제나 부족하다. 여러분들 대학생활 금방 갑니다. 한 학기 한 학기가. 이번 학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달이면 종강이 있거든요. 한 학기 금방 가요. 또 다음 학기 금방 갑니다. 이 한 학기 한 학기 매 시간마다 소중하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물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이 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한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인슈타인은 그 1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시간이 주어졌다면 55분간은 답을 찾는 것보다도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뭘까? 그거 생각하는데 55분을 쓰고 5분간 답을 하는데 시간을 쏟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학 문제 그 고등학교 때 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 무조건 공식되게 해가지고 답부터 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좀 파악하는 데다가 시간을 좀 많이 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한국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수학과에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석사 때까지 미국 학생들이 야 이렇게 수학을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사 때 가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을 얘들은 해내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박사 때 가니까 오히려 걔들이 앞서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상.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보면은 IT 분야는 제가 IT 분야 기관에도 좀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IT 기관에도 근무를 많이 했는데 IT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이직률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스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기업을 저도 있는 기관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관에 디지털 전도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도사를 임명하고 각 부서마다 디지털 책임자를 따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기관이라든 어떤 조직에서 IT를 모르면은 이제는 서바이브가 힘들고 IT를 하는 사람들이 주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이 남자가 아까 이제 모두의 남성보다도 여성이 이런 감성이라든가 AI 요즘 GPT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요구를 하는 감성시대입니다. 감성시대. 그래서 우리 남학생 쭉 계시나요? 우리 하여튼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으신데 하여튼 용기를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4년제보다 2년제를 택하는 것들도 성관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술은요 한 달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실전을 많이 좀 배우시고 바로 이제 현장에 사업체나 어떤 기업이라든가 혹은 스타트업 이런 데 가서 바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틈틈이 시간도 나실 때 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 얘기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졌고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송구스러운 마음도 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 우리 신단장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